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4.13 총선의 지역구별 대진표가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어 여야 모두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표 컷오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 평가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단연 관심은 이제 정청래 의원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모아졌는데 부소장님, 일단 컷오프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 어떤 고민의 흔적이라고 볼까요? 일단 전체 국민들, 특히 야권의 지지자들이 19대 국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물갈이 폭이 아주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범작이어서 기대치는 못 미쳤다, 이런 게 이번 컷오프의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5사람,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정청래 의원. 지금 화면에 네네,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정청래 의원, 윤우덕 의원, 부자현 의원, 강동원 의원, 최규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모두들 제가 보기에는 특정하게 친노다, 운동권이다, 비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회 내에서 안팎에서 물의를 야기했거나 아니면 지역구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분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열성 지지자들 항상 몰고 다니는 팬덤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또한 거친 언사라던가 국회 내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린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청래 의원이 포함되자 많은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도 구명운동, 정봉주 의원이라던가 또 전 의원, 그다음에 김광진 의원, 그리고 현재 표창원 네. 예비 후보까지 나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네네, 그렇습니다. 마비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선거만 측면에서 보자면 예. 열성 지지자들, 몇몇 열성 지지자들 기대는 어긋나는 이 공천이 김광진 의원 표현대로 산토끼 잡으려고 집토끼 죽이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산토끼든 집토끼든 무리를 야기하고 막말을 하고 갑질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단하는 것이 저는 공당의 자세라고 보고요. 그것을 갖다 주류가 비주류를 쳐내는 것으로, 비주류가 또 주류에 반격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의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는 좀 의미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정청래 의원은 친노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경파이긴 하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했지만 친노의 핵심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보지는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 참여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간관계가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핵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5분 얘기가 나왔는데 5분 모두도 친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친노의 핵심들이 다 김종인 위원장 오신 이후로는 다 수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 그런 네. 상태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됐던 건데, 문제는 지금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또 야당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이 없어요. 최규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근택의 핵심 네, 아닙니까? 예.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어떤 거냐? 정말 야당을 변혁시키는 무슨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됐다고 네, 그럴 네, 정도잖아요. 그런데 핵심 지지층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건 제고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얼마나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하고 거리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걸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지지층에 매여 있지 말고 더 영역을 넓혀야지 수권 전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게 친노와 이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군불 정도의 수준이고, 청소를 하겠다고 먼지는 많이 날리는데 정말 깨끗하게 무엇을 했다라고 보기 소문난 힘들다. 장치에 먹을 것 그런데 없다. 한 가지 예. 의아한 게, 예. 친노와 운동권이 무슨 주어온 글씨라던가 네. 지울 수 없는
불도장 같은 화인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노든 비노든 운동권이든 비운동권 출신이든 출신 성분이 어쨌든 간에 현재 국민들에게 어떻게 갑질, 보여지느냐. 막말, 무리 야기하는 사람, 그다음에 낡은 식의 대결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산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저희가 네. 그 새누리당처럼 친박, 비박 나눠서 하는 개파 갈등은 아니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노를 무슨 공격하고 이걸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그 분의 말이 취지가 친노 백권주를 없애고 새로운 당을 재건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들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뭐 친노가 중심되는 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이 정도로는 평가받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또 우리 국민들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번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까? 순순히 그분의 그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으로 지지자들 때문에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그 컷오프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없는 강한 반발을 하겠지만 예. 정청래 의원은 아직 나이가 젊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 당에서 당을 뛰쳐나간다던가 불복한다는 모습들이 길게 보면 개인의 정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자숙할 것이다. 예, 저 자숙하고 대신에 이런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자기 희생양이 된 거에 대해서 예. 규명이라든가 이런 그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어필을 하겠지만 그 이상 도를 넘는 그 분은 하지는 아니라고 않을 그 것이다. 금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청래 의원은 친노 핵심도 아니고 세력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싹 그 후변에 들어가는데 뭐 경제민주화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김종인 대표 옆에서 춤도 추고 네,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본인이 살아나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천에 떨어졌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면 있다?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고 본인도 그걸 그럼 예를 들어서 잘 알고 무소속으로 있을 거예요. 나와서 지금 정청래 의원을 두고 고민했던 게 마포울 지역국에서 뭐 대타가 없다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 고심이 좀 길어졌던 것으로 물론이죠. 있는데 그러면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을 돼서 복당하거나 이런 시나리오는 당선이 되면은 하겠죠. 그런데 야권이 어차피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소속까지 나오면은 마포5.1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3, 4%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선 때 야당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 편 야당의 그 표를 갉아먹어서 떨어뜨렸다. 이래 가지고는 그 다음을 기약하기는 힘들죠. 뭐 제가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하자면 정청래 의원은 그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486 운동권 출신으로 특이하게 정동영 의장으로부터 발탁이 되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으로 네. 개파색이 얕은데 대신에 그 이후에 이분이 좀 감각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소위 말하는 친노라고 하는 그 온라인상에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지지자가 친노라고 하는 분들하고 정청래 지지율이 많이 겹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봉주 의원을 네, 네, 비롯한 전 의원. 네티즌 군단들이 지금 현재 정청래 의원을 구하기 위해 구명운동에 나서는 건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청래 의원이 친노가 아니기 때문에 친노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버려졌다라는 얘기는 좀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는 그 지지 그룹들은 아주 일치한 거기 때문에 친노 비노를 네. 넘어선 그런 무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컷오프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담 같긴 한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주말에 사실 김 대표하고 막 뮤직비디오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단둘이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뭐 네. 편집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편집이야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전면에 나섰는데 아니 뭐 편집을 기본적으로 하고 예. 일부는 더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뮤직비디오 때문에 공천을 바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뮤직비디오 찍는 그 자체가 대단한 큰 공사는 아니에요. 네. 문제는 저렇게 하고도 일고의 그 우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종인 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상징성을 높이 받은 거고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번 국면을 일정 정도는 돌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노 그룹을 친다라고 해도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친노를 쳤다가 나중에 그 역풍을 감당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는 지금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지금 거론이 돼 있고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하고 이해찬, 이해찬. 네, 의원 네. 두 분이 계속 거론이 됐던 건데 정청래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않아요. 상황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컷오프를 할 수밖에 결국은 없었다. 이제 3차 컷오프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데서는 뭐 이게 좀 미흡하다. 벌써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3차 우리 저 김 부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국민의당이 지목한 뭐 이목희 의원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어려워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수치를 산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당을 가신 분들을 컷오프 명단에 넣으면 되는데 네. 그건 도의상 안 맞다 넣지 말라서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당의 그 충고는 그 귀담아 듣되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지금 현재 야당이 아까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갈이했을 경우에 대안 네. 인재풀이 있느냐? 야당의 경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이 나는 상징성이 강한 인물 몇 사람 정도를 그 2차, 3차, 4차에서도 하지 전체적으로 양으로 현역 몇 프로를 물갈이한다는 현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자꾸 뭐 집중을 저희가 받습니다. 특정 의원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해찬 의원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도 아마 정청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해찬 의원도 고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친노의 오래된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는 거 말고 그분이 물의를 야기했거나 이런 게 최근에 예전에 예전에 총리 시절에 뭐 골프 회동했다든가 네. 이런 것은 예전- 낙마하면서 다 그 가름을 했던 것 같고 현재에 들어와서 그 의정활동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것이 있었던가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세종시를 만들 당시에 총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그 이전에 완전히 야당의 불모지였는데 그 야당의 그 도시로 만든 행복도시에서 그 이해찬 의원을 대체할 인물이 있는가에 공이 대한 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김종인 지도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고민이 많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도의가 아니라 그건 상식의 수준이죠. 어떻게 땅땅 간 사람들을 컷오프에 포함시키겠습니까? 일단은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가 개혁하고 자기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친노 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구호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권에서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어질 텐데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과 명분을 또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중에서 계속 주말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새누리당도 오늘 사실은 이제 2차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31개 지역의 경선 지역 등등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 외로는 현역 컷오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체제가 소위 말하는 현역 의원들을 손댔을 경우에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윤상현 의원 그 공천 개입 막말 사건으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바로 현역 컷오프를 갔을 경우에 당내 분란, 특히 김무성 대표 2차 컷오프를 느닷없이 연기한 것이 그 컷오프 명단 안에 윤상현 의원이 그 친박계 의원과 공모하고 지시한 거로 추정되는 대로 김무성 의원이나 김무성 개가 포함되었던 건 아닌지 네. 그런 의혹도 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현역 의원들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그 체제에 대한 그 전 의구심이 가진 속에서 이 의구심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발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명단에 세간의 의혹들이 담긴 분들이 있었다. 있을 수 있는 의혹과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일단은 어제 그 전부터 오늘은 경선 지역을 하고 내일이나 주말 사이에 컷오프 그러니까 우선 추천 네네네. 단수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는 얘기가 다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단수 추천 몇 개가 나온 게 좀 이상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예.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냥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기 길을 가겠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윤석열 의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에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건 지금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주도 거의 안 남았죠. 이 사이에 경선 지역을 빨리빨리 해결을 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경선을 하기 그렇죠. 힘든 상황이라서 그거부터 이렇게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다고 있어요. 하면 사실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지역이 이번에 네. 사실 이제 경선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어제 처음에는 심의할 때 김무성 대표는 빠졌었습니다. 공천심사위원들하고 최고위원들은 맨 마지막에 하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대략 다 결정이 난 뒤에 황진아 총장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가 경선에 빨리 참여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그래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경선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대략 후보자도 정하고 그랬어요. 이한구 위원장, 뭐 황진아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데 결국은 윤상현 의원 파동과 좀 맞물려 있어서 이게 좀 발표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 거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최고 중진회의 할 때 윤상현 의원 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친박진이 다 그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그 경선 방식을 결정을 냈어요. 100%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식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표는 그 본인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경선을 하겠다. 본인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실 검토가 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이나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일단 보류한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터지니까 예. 윤상현 뭐 정두원하고 대표가 이 문제에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이슈가 넘어가 버린 거고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통 크게 그냥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아주고 경선을 그냥 치르게 하는 게 잡음들이 없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한구 대표가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자기 원칙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뭐 친이 친박할 거 없이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원칙 때문에 하는데 그게 조금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대해서 들어요.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또 김무성 대표의 요즘 예를 들어 계속 무건 수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니까 28일 지난달 22일부터 8차례의 공개석상에서 지금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등등의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러 갔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걸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출구도 다른 곳으로 나가셨는데 뭐 정말 화난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윤상현 의원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보도가 되는데 김무성 대표 생각은 실제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국민 경선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가를 드러난 즉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이 공천이 좌지우지되면 그동안 보였던 그 면접이라든가 공천 심사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쇼고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살생부 그 명단에다가 여론조사 사전 유출 그리고 취중에 막말 공천 개입 사건까지 지지자는 물론이거냐 국민들조차도 이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를 바로 지적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중동 침묵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이 그냥 윤상현은 개인 일탈의 문제로 또 유야무야한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로서도 제가 보기엔 뭐 공멸은 막아야 되겠지만 국민 경선의 취지를 강하게 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그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새누리당 내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냐. 대표로서. 그러면 그 타이밍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김무성 대표가 입을 열 것이냐가 주목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도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징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징계의 과정,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징계 뭐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 전에 살생부 사건으로 다시 갈 되돌아가야 수밖에 되죠. 없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이 몸체이고 이거는 거기에 파생된 사건인데 이것만 가지고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같이 공멸하는 하자는 구조가 거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총선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가 이 부분을
그 동티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국민들이 또 이전 투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넌더리를 내고 있거든요. 왜 당시들끼리 싸우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통 크게 김무성 대표가 통 크게 처리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절차는 살생부 그 처리했듯이 최고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밟고 네. 그때 결정했듯이 크린 공천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할 부분은 알아서 챙기게 하는 프로세스를 걸어라. 그렇게 하려면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뭔가 좀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윤리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넘겨라. 네. 그 개파 싸움에 우리 공관위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 최고위원회에서는 그걸 윤리에서 해가지고 다시 공관위를 넘겨가지고 거기서 검토하느니 지난번에 최고위원회 결과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클린 공천위에서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니까 클린 공천위에서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만에 대구를 다시 오늘 전격 방문을 해서 여러 행사를 지금 치렀습니다. 서 부사장님,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행보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가 위기인지 대통령 말만 따라 안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거 그 마다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필 왜 대구인 것인가에 대한 또 이 시점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6개월 전에 서문시장을 다녀오신 뒤에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날 초대받지 못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바람이 그때부터 진원지가 일어났는데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윤상현 의원,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친박의 실세 의원이 막말로 공천에 개입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하셔야 될 분이 직접 대구에 가서 한 것은 현재 특히 이 행사장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종섭 전 행정부 자치부 장관의 지역구란 말씀이죠. 지금 현재 진박 마케팅 실패해서 현역 의원들한테 쩔쩔매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무적으로 대단히 큰 미스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요, 경북 도청 기공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거를 이 스케줄에 맞춰서 그걸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경북 가는 것은 미리 결정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센터 그것도 네. 지난번에 대전,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물론 뭐 다른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다르겠지만 단 이 부분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스케줄을 보고서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것이다. 봐요. 어떤 효과가? 어차피 대통령이 간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그 호소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먹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고 하면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것은 대구 TK 지역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민심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 어떨까요?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도권은 대구에서 진박 마케팅 하는 거는 이미 이 내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지난 19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거의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대구 때 촥 처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게임들이 딱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에 유리하고 그것도 특히 그 내에서 친박인지 비박인지 고륙 상쟁을 벌이는 시점에 친박을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이런 정치적 행보 국민들이 오해받기 충분한 행동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인지 경제 위기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부터 해서 이 시장에 사인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치열한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알파고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참 인공지능의 기술이 참 무섭게 변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